복권 100억보다 사람 타는 게 더 좋다. 94건이나 불을 지르고는 자기가 현장에서 막 시민 돕는 척하고 그랬죠. 그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범인 같은 경우도 전 직장 동료들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. 근데 이런 다양한 모습들 뒤에 그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최근에 그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있었던 사건 말이죠. 네. 참 끔찍했습니다. 네, 맞아요. 단순히 그냥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선택이었잖아요. 네네.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?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볼 자료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. 이런 방화나 소위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. 네,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렇죠. 명확한 동기 없이 그런 범죄의 어떤 심리적 배경을 좀 파고드는 자료들입니다. 이 자료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랄까 단순한 분노 표출 이걸 넘어서는 깊은 고립감이에요. 고립감이요. 네, 이 고립이 어떻게 개인의 어떤 절망 같은 걸 위험한 행동으로까지 증폭시키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. 결국은 그들이 왜 그런 파괴적인 선택을 하는지, 특히 그 고립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심리랑 사회적 맥락을 당신과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우선 그 방화 동기부터 좀 보면요. FBI 같은 데서는 뭐 복수, 쾌감, 돈, 시위, 뭐 증거인멸, 모험심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네, 그런 분류가 있죠. 근데 자료들은 좀 더 깊은 심리를 보여줘요. 2008년에 그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 범인이 했던 말, 복권 100억보다 사람 타는 게 더 좋다. 이건 뭐 단순 분류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. 세상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혐오, 절망 이런 거겠죠. 네, 맞아요. 또 다른 측면에는 어떤 삐뚤어진 인정 욕구 같은 것도 있어요. 다람쥐라고 불렸던 연쇄 방화범 있잖아요. 아, 네, 기억납니다. 94건이나 불을 지르고는 자기가 현장에서 막 시민 돕는 척하고 그랬죠.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런 식으로라도. 참 왜곡된 방식이네요. 그렇죠. 아니면 대구 지하철 방화범처럼 평소에 이렇게 억눌렸던 감정, 뭐 소심함이나 사회 불만 같은 거를 방화를 통해서 확 터트리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. 근데 이런 다양한 모습들 뒤에 그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고립이라는 거죠. 고립이라는 키워드가 참, 네,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. 실제로 범행 장소들을 보면 고시원, 지하철, 뭐 모텔, 깊은 산속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. 사회랑 좀 떨어져 있거나 폐쇄적인 공간들. 네, 맞아요. 그리고 실제로 범죄자들이 범행 전에 꽤 오랜 기간 혼자 지내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. 이런 환경 자체가 분노나 절망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막 키우게 만드는 거죠. 혼자서 계속 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범인 같은 경우도 실직하고 나서 계속 혼자 고립해서 지내다가 전 직장 동료들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.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범행까지 간 거거든요. 아, 그 고립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꼬리꼬리를 무는 거군요. 그 정신질환과의 연관성도 언급이 되죠. 뭐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. 네, 없다고 할 순 없죠.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긴 합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환자가 위험한 건 절대 아니라고 또 선을 긋고 있고요.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.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정신질환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,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,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감각, 이 세 가지가 겹쳤을 때 위험성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. 아, 그 세 가지가요. 치료 중단, 관계 단절,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 없음. 네, 실제로 전문가들이 면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평생 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들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. 이런 말이래요. 와, 그 말이 참 마음이 무겁네요. 정말 누군가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사회적인 요인은 어떤가요? 경제 위기 때 이런 범죄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본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12년처럼 경제적으로 다들 힘들 때 이런 묻지마 범죄가 실제로 증가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. 아, 왜 그럴까요? 뭐랄까 전통적인 어떤 성공의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그런 사회적 박탈감이 분노나 좌절로 이어지고 이게 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. 그렇군요.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런 어떤 배경에 주목하기보다는 주로 그냥 사건 터지고 나서 처벌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이겠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범행 전에 나타나는 어떤 위험 신호, 전조 증상 같은 걸 감지하거나 예방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. 예를 들면 휘발유 같은 인화물질 구매 관리라든가 아, 맞아요. 그런 거.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, 또 위험 감지 장치 같은 것들 말이죠. 그런 예방 시스템이요. 네,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방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소방, 경찰, 보건소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하고요. 호주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인지행동 치료,
CBT라고 하죠.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좀 바꿔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심리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기도 한데요.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지하철에 휘발유 냉세 감지 센서 같은 거 시범 도입하긴 했지만 아, 그런 시도도 있군요. 네. 근데 여전히 좀 사람의 마음에 더 집중하는 그런 예방 시스템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. 결국 방화나 묻지마 범죄를 그냥 단순히 개인의 나쁜 행동, 일탈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네요. 그렇죠. 사회적으로 존재를 좀 무시당한 채로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고통이나 분노 이런 감정들이 아주 왜곡된 방식으로 터져나오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.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어쩌면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세상을 파괴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냥 절박하게 세상이 나 좀 봐달라 이런 외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네,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들이 그 절망의 성냥에 불을 붙이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에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?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도 어쩌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작은 불씨는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